안녕하세요. 책 읽는 해설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김유정 작가의 만무방입니다. 1935년 7월에 조선일보에 13회에 걸쳐서 연재되었습니다. 만무방은 막대 먹은, 염치 없는, 파렴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의 성격은 반어적, 토속적, 해학적이며 간결한 구어체의 소설입니다.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내면 세계까지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농촌 사이의 구조적 모순과 소작인에게 가해지는 가혹함과 그 피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가을날이며 일제강점기 강원도 깊은 산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 수험생들께서는 본문을 다 듣고 난 후에 제시해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무방을 읽기에 앞서 이 작품 읽기의 주안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응칠과 응우 형제의 삶을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어적 수법은 무엇이며 그 수법의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는 것입니다. 넷째,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만무방은 누구이며 그가 만무방이 된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작품에는 김유정 특유의 해학이 등장하고 있는지 관찰하며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만무방 시작합니다. 만무방, 김유정. 산골의 가을은 물은 오갔다. 아름드리 노송은 삑삑이 늘어박혔다. 무거운 송락을 머리에 쓰고 건들건들 세세히 낀 도토리, 벗, 돌배, 갈립들은 울긋불긋 잔띠를 적시며 맑은 샘이 쫄쫄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마주 앉아 그 물을 할짝거리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수수하고 떨린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화는 그 품에 새뜩새뜩 넘논다. 흙내와 함께 향긋한 땅김이 코를 찌른다. 요놈은 쌀이버섯, 요놈은 잎썩은 내, 또 요놈은 송이. 아니 가시넝쿨 속에 숨은 박하풀 냄새로군. 응칠이는 뒷짐을 딱 쥐고 어정어정 논인다. 유유히 다리를 옮겨 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호하든다. 코는 공중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연신 이러며 훅훅 구붓한 한 송목 밑에 이르자 그는 발을 멈춘다. 이번에는 지면에 코를 야채 갖다 대고 한 바퀴 빙 남을 끼고 돌았다. 아하 요놈이로군. 썩은 솔잎에 덮여 흙이 봉곳이 돋아올랐다. 그는 손가락을 꾸짖으며 정성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나오지. 그걸 뚝 따들곤 뒷짐을 지고 다시 어실렁어실렁. 가끔 선하품은 터진다. 그럴 적마다 두 팔을 떡 벌리곤 먼 하늘을 바라보고 늘어지게도 기지개를 느린다.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 치고 송이파정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허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하면은 먹을 것이 덜어 있느냐면 있기는커녕 부쳐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 없고 방은 이때의 남의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별을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 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 강산에 늘려놓인 곡식이 말정 누꺼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야. 먹다 걸릴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3번이나 걸려서 구매밥으로 사관을 틀었다. 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목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반. 올라갈수록 덤불은 우거졌다. 머루며 달에 칡, 게다 이름 모를 잡초, 이것들이 위아래로 이리저리 서리어 좀채 길을 내지 않는다. 그는 잔디길로만 돌았다. 넓적다리가 벌쭉이는 찢어진 고이자락을 아끼며 조심조심 사려 딛는다. 손에는 칡으로 엮어둔 7개 송이, 늙은 소나무마다 가선 두리번거린다. 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쿡쿡 내를 한다. 이것도 송이 같고 저것도 송이, 어떤 게 알짜 송이인지 분간을 모른다. 토끼똥이 소보록한데 갈잎이 한 입 뚝 떨어졌다. 그 잎을 살며시 들어보니 송이 대구리가 불쑥 올라왔다. 매우 큰 송이인 듯. 그는 반색하여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다. 그리고 그 위에 2손을 내들며 10손가락을 다 펴들었다. 가만가만히 살살 흙을 헤쳐본다. 주먹만한 송이가 나타난다. 얘 이놈 크구나.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는 한참 들여다보며 싱글벙글한다. 우중충한 구석으로 바위는 벽같이 깎아 질렸다. 그 중턱을 얽어나간 칡잎에는 물이 쪼록쪼록 흘러내린다. 인삼이 썩어 내리는 약수라 한다. 그는 돌 위에 걸터앉으며 또 한 번 하품을 하였다. 간밤 쓸데없는 노름에 밤을 팬 것이 몹시 나른하였다. 따사로운 햇발이 숲을 새어든다. 다람쥐가 솔방울을 떨어치며 어여쁜 할미새는 앞에서 알씬거리고 동리에서는 타작을 하느라고 와글거린다. 흥겨워 외치는 목성, 그걸 억누르고 공중에 응응 진동하는 벼 터는 기계소리. 맞은 쪽 산속에서 어린 목동들의 노래는 처량히 울려온다. 산속에 묻힌 마을의 전경을 멀리 바라보다가 그는 눈을 찌끗하며 다시 한 번 하품을 뽐는다. 이 웬 놈의 하품일까?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여지껏 창주가 골리던 것이다. 불현듯 송이꾸러미에서 그중 크고 먹음직한 놈을 하나 뽑아 들었다. 응칠이는 그 송이를 물에 썩썩 비벼서는 떡 벌어진 대구리부터 걸쌈슬에 덥석 물어떼었다. 그리고 널쭉한 입이 움찔움찔 씹는다. 혀가 녹을 듯이 만질만질하고 향기로운 그 맛. 이렇게 훌륭한 놈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다니 문득 옛 추억이 혀끝에 뱅뱅 돈다. 이놈을 맛보는 것도 참 근자의 일이다. 감불생심이지 어디 냄새나 똑똑히 맡아보리. 산속으로 쏘다니다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더러 딴다는 놈은 행여 상할까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 모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행이 한 꾸림이 차면 금시로 장에 가져다 판다. 이틀 사흘씩 공 때린 거르되 잘하면 40전, 못 받으면 25전. 저녁거리를 기어다니는 아내를 생각하며 좁쌀 서너대를 손에 사들고 어두운 고갯길을 터덜터덜 올라오는 건 좋으나 이 신세를 무엇에 쓰나 하고 보면 울프냥 굽기가 짝이 없겠고, 이까짓 걸 못 먹어 그래 홧김에 또 한 놈을 뽑아들고 이번엔 물에 흙을 씻을 새 없이 그대로 텁썩거린다. 그러나 다른 놈들도 별 수 없으렸다. 이 산골이 송이의 본 고향이로되 아마 1년에 한 개조차 먹는 놈이 드물리라. 썩어진 두상들. 그는 폭넓은 얼굴을 이그리며 남이나 들으란 듯이 이렇게 비웃는다. 썩었다 하면 대생겼다 모멸하는 그의 언투였다. 먹다 나머지 송이 꽁댕이를 바로 자랑스러이 입에다 치뜨리곤 트림을 섞어가며 우물거린다. 송이 2개가 들어가니 이제는 더 먹을 재미가 없다. 뭔가 좀 든든한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 국수, 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냐. 아따 궁한판이니 아무거나 있으면 숙종으로 여러 가지를 먹으며 시름없이 앉았다. 그는 눈꼴이 슬그머니 돌아간다. 웬 놈의 닭인지 암탉 한 마리가 조아래 무덤 앞에서 뺑뺑 맨다. 골골거리며 감도는 걸 보매 아마 알자리를 보는 맥이라. 그는 돌에서 궁둥이를 들었다. 낮은 하늘로 이면하여 못 본 척하고 닭을 향하여 저편으로 널찍히 돌아내린다. 그러나 무덤까지 왔을 때 몸을 돌리며 후후후 이 자식이 어딜 가 후 두 팔을 벌리고 쫓아간다. 산꼭대기로 치무니 닭은 허둥지둥 갈 길을 모른다. 요리 맡긴 조리 맡긴 꼬꼬대거리며 속만 태울 뿐. 그러나 바위틈에 끼어 왁살스러운 그 주먹에 모가지가 둘러나기에는 불과 몇 분 못 걸렸다. 그는 으슥한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달개 껍질을 홀랑 까고서 두 다리를 들고 찢으니 배창이 옆구리로 꿰진다. 그놈을 긁어 뽑아서 껍질과 한데 뭉치어 흙에 묻어버린다. 고기가 생기고 보니 연하여 나느니 막걸리 생각. 이걸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턱 켰으면 똑 좋을 텐데 제기. 응치리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 못 가는 고기였다. 아무려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로는 못 먹느냐. 그는 닭의 가슴패기를 입에 들여내고 쭉쭉 찢어가며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기짝을 먹고 거반 반쯤을 다 해내고 나니 어쩐지 맛이 좀 적었다.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숲을 속으로 그냥 내던지고 그는 설렁설렁 내려온다. 솔숲을 빠져 화전께로 내리려 할째 배란간 등 뒤에서 여보게 거 응칠이 아닌가? 고개를 돌려보니 대장간 하는 성파리가 짝달막한 채수에 들깜짝거리며 고개를 넘어온다. 그런데 무슨 긴한 일이나 있는지 불이 나게 달려들더니 자네 응국의 눈에 벼 없어진 거 아나? 응칠이는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바쁜 때 농군의 몸으로 응국에까지 애를 써 갈 놈도 없으려니와 또한 하필 절 보고 벼의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잡담제하고 응칠이는 자넨 어째서 응국에까지 갔던가? 하고 대담스레도 그 눈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성파리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지. 아 어쩌다 지났지 뭘 그래? 하며 도리어 얼레발을 치고 덤비는 수작이다. 고얀 놈, 응칠이는 입대 다녀야 동물을 팔아 배를 채우는 그런 비열한 짓은 안 한다. 낯을 붉히자 눈에 물이 보이며 어쩌다 지났다.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인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이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뿔이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세장, 물론 수가 좋으면 갯대기 위에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룩한 산길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으면 가슴이 답답할 만치 대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번시라 역마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고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으면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들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같은 국리를 대하고 대하였다. 많은 별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아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벼 위에 먹을 갈아 찍어들었다. 벽에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껄었다. 그 위에다 아내가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 적었다. 독이 3개, 호미가 2,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지피 석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억울치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에인다. 다 쓰러져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요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때 어린애를 잡겠소. 그러니 서로 갈립시다 하는 것이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 데짜 별수는 없다. 그보다는 서로 갈리어 제 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가뜩하리라. 그는 선뜻 응낙하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가서 젖먹이나 잘 키우고 몸성이 있으면 혹 연분이 다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떨고 나서 날이 훤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 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개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멜 걱정도 호포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을 걱정도 호동가란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돼야지고 달기고 개고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두. 그러나 주제수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어느 독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 만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그 다음에는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하면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지금까지 논에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호는 응곡의 논에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독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걷어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참판이든 뻔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요?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우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정임에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논이 돌아서 약을 못 쓰는 이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우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 새벽부터 앳앳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조를 제하고 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못해 응우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새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렸다. 이놈을 가을 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던 말던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별을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제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으면 좋을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시니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이러면 하여튼 1년 품을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소.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걷어들일 수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자긴까지 행실을 벌일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실상이야 고까지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말짱 이상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돼도 한 댓말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허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무릎보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응칠은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속종으로 지목 갈 만한 놈들 여러 들어보았으나 이렇다 찝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의 지실이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된 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원수는 의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응칠이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일을 낼 듯이 성팔이의 눈을 들이노렸다. 성팔이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려 고만 벙벙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헬쑥하여 마주 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네 왜 그렇게 노하나? 지내다 보니까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고 얘기지 뭐 하고 뒷갈망을 못하여 우물쭈물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 응칠이는 뻗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응국에를 어째 갔더나 말이지.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난 응국이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팔이는 속이 타는지 코로 후웅 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팔이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오. 구장내 소친가 뭔가 떼다 먹고 한번 다녀온 놈이었다.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독립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고 못 갈 리 없을 테 하고 한번 엇먹다. 그러나 자네도 알다시피 거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이라면 혹 모른다 하지만은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에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본다. 여기에는 대답 없고 성팔이는 덤덤히 쳐다만 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호주머니에서 단품값을 꺼낸다. 우선 제가 한 개를 물고 또 하나를 뽑아내대며 권련 하나 피우게 매우 듬직한 낯을 해보인다. 이놈이 이해 밝기가 몹시 밝은 성팔이다. 턱없이 권련 하나라도 선심을 쓸 걸자가 아니리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얘까지 부르대는 건 도리어 저희 처지가 불리하다. 그것은 짜장 그 손에 넘는 짓이니
웬 권려는 이래? 하고 슬쩍 눈치며 성량이 있겠나? 일부러 불까지 거대게 하였다. 응칠이에게 액을 떠넘겨 이용하려는 그 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려들어 다리를 꺾어놔야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뱉기,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어르는 법이 아니다. 동리에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 간 하고 과연 정다이 그 등을 툭 치고 나서 우리 둘만 알고 동리에 말을 내지 말게 하다가 성파리가 이 말에 대우 놀라며 눈을 말똥말똥 뜨니 그까지 볕좀 먹으면 어떤가 하고 껄껄 웃어버린다. 성파리는 한굽 접히어 말문이 메였는지 얼떨하여 입맛만 다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하고 다시 다질 때에야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내겠나 하고 조금 사이를 떼어 또 내야 무슨 말을 그건 염려 말게 하더니 비실비실 몸을 돌리어 저 갈 길을 내 걷는다. 그러나 저 앞 고개까지 가는 동안에 2번이나 돌아다보며 이쪽을 살피고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응칠이는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 놈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같은 동료에게 제 죄를 넘겨 씌우려 함은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우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놓았다 남 좋은 일을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보겠는가. 확적히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번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그놈의 행태로 가는 보면 응칠이 저만치는 때가 못 벗은 도적이다. 어느 미친놈이 논두렁에까지 가세를 들고 오는가. 격식도 모르는 푸뚱이가 그러려면 바로 조낯가리나 수수낯가리 말이지. 그 속에 들어앉아 가위로 속닥거려야 들킬 리도 없고 일도 편하고 2포되고 3포되고 마음껏 딸 수도 있다. 그러다 틈보고 집으로 나르면 고만이지만 누가 논의 별을 다. 그렇게도 배에 걸신이 들었다면 바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한 달포 동안 주인 앞에 얼렁거리는 건 이원이와 신용을 얻어놨다가 주는 옷이나 얻어입고 다들 잠들거든 볕섬이나 두둑이 짊어매고 덜렁거리면 그뿐이다. 이건 맥도 모르는 게 남도 못살게 굴려고 에이 망할 자식도. 그는 분노에 살이 다 부들부들 떨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런 좀도적이란 뽕이 나기 전에는 바짝 물고 덤비는 법이었다. 오늘 밤에는 요놈을 지켰다 꼭 붙들어가지고 정갱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밥을 먹고는 태연히 막걸리 한 사발을 껄떡껄떡 들이키자. 가을이 되니깐 맛이 행결났군. 그는 주먹으로 입가를 쓱쓱 훔친 다음 송이꾸러미에서 3개를 뽑는다. 그리고 그걸 갈퀴같이 마른 주막 할머니 손에 내어주며 애써 송이나 잡숫게요 하고 술값을 치렀으나 아이 송이도 고놈 참 간사를 피는 것이 좀 10분 모양이다. 제딴은 한 개에 3전씩 치더라도 9전밖에 안 되니깐. 응칠이는 슬며시 화가 나서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움푹 들어간 볼때기에 저건 또 왜 저리 멋없이 붉어졌는지 툭 나온 광대뼈하고 치마 아래로 남실거리는 발가락은 자칫 잘못 보면 황새 발목이니 이건 언제 잡아가려고 남겨두는 거야? 보면 볼수록 하나 이쁜 데가 없다. 1~2번 먹은 것도 아니요. 언젠간 울타리께 풀을 베어주고 술 4발이나 얻어먹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야멸치게 따질 건 뭔가. 그는 눈살을 흘깃 마치고는 하나를 더 꺼내어 애써 또 하나 잡숫게요. 내던져 죽은 대돌의 가래침을 탁 뱉었다. 그제야 식성이 좀 풀리는지 그 가축으로 웃으며 아이고 이거 자꾸 좀 어떡해? 어떡하긴 자꾸 살찌게요. 하고 한마디 톡 쏘고 일어서다가 무엇을 생각함인지 다시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참 요즘 성팔이 보셨수? 아니 당치에 볼 수가 없더구만. 술도 안 먹으러 와요? 안 와. 하고는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의아한 낯을 들더니 왜 또 뭐 일이? 아니요 본지가 하오래니깐. 응칠이는 말끝을 얽어무리고 고개를 돌려 한 대를 바라본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지 닭들이 요란히 울어댄다. 논둑의 미루나무는 부하고 또 부하고 잎이 날리며 팔랑팔랑 하늘로 올라간다. 성파리가 이 말에서 얼마나 살았지요? 글쎄 재작년 가을이지 아마? 하고 장죽을 빡빡 빨더니 근데 또 떠난다는걸? 홍천인가 어디 저 성님한테로 간대? 하고 그게 옳지 여기서 뭘 하느냐 대장간이라고 일이나 많으면 모르거니와 밤낮 파리만 날리는걸. 그보다는 저 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 그 뒤나 거들어주고 국으로 얻어먹는 게 신상에 편하겠지. 그래 불일간 처자식을 대고 아마 떠나리라고 하고 농구는 그저 농사를 지어야 돼. 내일 술 먹으러 또 오지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응치리는 다시 일어났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